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혼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38년을 한 집안에 바쳤는데 생일날 이혼 서류를 받는다면요? 오늘 주인공 경미 씨 6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쫓겨나던 날 84세 치매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보자기 하나. 그 안을 열어본 순간 경미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64세 남편 근준 씨는 왜 40대 젊은 여인과 바람을 피웠을까요? 그리고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던 걸까요? 지금부터 경미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경미의 몸은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38년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쌀을 씻을 때도 칼로 채소를 썰 때도 모든 동작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깨울까봐, 남편이 짜증낼까봐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전에 완성되는 정갈한 밥상, 그것이 경미의 38년이었습니다. 시계가 6시 30분을 가리킬 무렵 경미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84세의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또렷하셨으니까요.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경미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으시더니 말없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반찬이 짜다느니 국이 싱겁다느니 한마디씩 하셨을 텐데 요즘은 그저 조용했습니다. 7시가 되자 남편 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밥 갖고 와. 인사도 없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경미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좀 미리 받아놔. 근준이 밥을 먹으면서 불쑥 던진 말에 경미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야,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미래 생각 좀 해야지. 친정아버지는 지금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재산 이야기라니. 염치가 있어야죠. 제가 부모님께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드린 게 뭐가 있냐고. 너는 38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걸로 모자라. 경미는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38년을 보냈는데 그게 밥값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나 배고파. 밥 줘. 방금까지 밥을 들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밥 안 줬어. 나 배고프다고. 경미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천천히 드세요. 경미가 다시 밥을 떠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근주는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말고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튼 생각 좀 해봐. 장인어른한테 미리 이야기하라고. 경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준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경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힘들지? 경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나 알아. 다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정신이 드신 건가요? 아니면 정말 치매 증상인 건가요? 그날 오후 경미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경미야, 잘 지내니? 예, 잘 지내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아버지? 요즘 좀 힘들어하시네. 병원 다니고 계셔. 경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좋으시지. 걱정하지 마. 경미는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일 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천천히 와,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근주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 만났어. 왜? 근준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경미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근주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있다느니, 야근한다느니 핑계를 대며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경미는 시어머니 곁에서 잠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치매가 맞으세요? 경미는 가끔 시어머니를 보며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미가 시장에 장 보러 나가면 어디론가 나갔다가 경미가 돌아올 때쯤 돌아오곤 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갔다 길을 잃지 않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경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경미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경미는 아버지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경미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름 동안 병원에서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경미는 넋을 잃었습니다. 근주는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추고는 바쁘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친정 어머니마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경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모두 치르고 경미는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눴습니다. 유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동생들에게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렵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은 경미를 불러 앉히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경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들이 더 어려워요. 그쪽으로 양보했어요. 순간 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유산을 다 동생들한테 줬다고? 너 제정신이야. 멍청이가 따로 없네. 부모님 보내드리고 집에 온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경미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8년을 살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친정 재산을 포기해.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그날 경미와 근주는 크게 싸웠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시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미의 말을 듣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끔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경미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정신이신 거죠? 경미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그저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근준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미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마음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경미는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 선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숙아. 경미야, 너 지금 어디야? 선숙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데 왜 그래? 너 남편 제정신이야? 장인 장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등산을 왔어. 경미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북한산인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웃으면서 걷고 있더라고. 경미야, 이거 심각한 것 같아. 경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낼게, 확인해봐. 잠시 후 선숙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경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분명 근준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경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미야, 괜찮아? 선숙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경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수가, 나 전화 끊을게. 경미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경미는 시어머니 앞에 앉아 하소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미를 보며 눈물을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리고 경미의 팔을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제정신이신 거죠? 경미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경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다시 치매 환자처럼 말했습니다. 경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 선숙이 보낸 사진은 경미 씨의 눈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담긴 그녀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말 그녀를 무너지게 한 건 모든 것을 바쳤던 남편 근준 씨의 잔인한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 폭풍이 불어 닥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도를 확인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근준 씨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경미 씨는 어머니 옆을 지키며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잠꼬대처럼 나쁜 놈, 내 집 안 돼라고 중얼거려 경미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근준 씨가 늦은 밤 거나하게 취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준 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야, 박경미, 너 내 휴대전화 봤지? 경미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갔잖아요. 연락도 없이 당신 휴대전화 볼 시간에 어머니 병수발 드느라 바빴어요. 당신 그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근준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인정했습니다. 아, 인제 와서? 그래, 인정한다. 나 그 여자랑 만나. 아니, 이제 같이 살아. 내가 하도 답답해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 경미 씨는 충격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38년 동안 헌신한 나한테 할 말이 고작 그거예요? 내가 당신 사업 실패하고 술에 절어 살 때, 당신 어머니 10년째 치매 병수발 들 때 당신은 뭘 했어요? 근준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헌신? 시끄러워. 너의 그 헌신이라는 게 나한테는 숨막히는 족쇄였어. 내가 사업 망하고 돈 없을 때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친정 부모 유산까지 동생들한테 다 갖다 바치는 멍청한 여자. 너같이 무능력한 여자랑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경미 씨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돈 다 날리고 이 집 하나 남았을 때 내가 당신한테 그 집 내놓으라고 했어. 내가 이 집을 지키고 당신 어머니를 지켰잖아. 근준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이 집 명의는 어머니 거였어. 내가 38년간 산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니가 지난달에 나한테 상속 포기 각서까지 쓰셨어.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완전히 내 거야. 이 집의 명의가 어머니 이름이었다는 건 알았지만 어머니가 근준 씨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는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 말은 경미 씨가 38년간 바친 모든 것이 아무런 재산적 가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근준 씨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경미 씨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거 이혼 서류야. 내가 환갑 생일날 받을 최고의 선물일 거다. 깔끔하게 도장 찍고 나가. 어머니 병수발. 그건 이제 요양보호사가 하면 돼. 너한테는 위자료든 재산 분할이든 해줄 거 없어. 내가 버텼던 38년의 세월. 내가 그 여자한테는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어. 40대 여자는 돈이 필요하지만 60대 너는 이제 짐이야. 그의 잔인한 말은 경미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경미 씨는 38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 집 외에는 아무것도 모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근준 씨와 이 가정에 쏟아부었으니까요. 지옥 같은 이혼 통보 후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근준 씨는 다음 날 내연녀와 함께 경미 씨를 찾아왔습니다. 근준 씨는 경미 씨에게 짐을 싸라고 재촉했고 40대 여자는 시어머니 방 앞까지 와서 경미 씨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주머니, 인제 그만 짐 싸고 나가세요. 근준 씨 어머니께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이 집 안주인이니까요. 경미 씨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근준 씨는 그 여자를 감싸며 몰아붙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이 집 안주인이야. 당장 짐 싸. 내가 버티면 버틸수록 너만 더 비참해져. 경미 씨는 더는 근준 씨와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낡은 이불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38년의 삶의 흔적이 고작 이 작은 짐에 다 담긴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경미 씨가 짐을 싸는 동안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멍하니 경미 씨를 지켜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밥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경미 씨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짐 싸고 금방 밥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경미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경미 씨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의 침묵이 단순한 치매인지 아니면 의도된 외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근준 씨는 경미 씨가 짐을 다 싸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절대적인 주인이라도 된 양 행동했습니다. 경미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가야 해요.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죄송해요. 그동안 잘해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근준아. 안 돼. 너 그 애 보내지 마. 너 나쁜 놈이야. 근준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제 그 여자 안 온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경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근준 씨가 막아섰지만 시어머니는 비정상적인 힘으로 근준 씨를 뿌리쳤습니다. 근준 씨가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근준 씨를 밀쳐내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경미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한테 뺏길 줄 알아. 이거 가지고 가. 너 잘 살아. 이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야. 너한테 줄게. 시어머니가 경미 씨에게 던지듯 건넨 것은 낡고해진 붉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보따리였습니다. 근준 씨는 분노하여 보따리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뭐예요? 당장 내놓으세요. 저 여자한테 뭘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근준 씨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근준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내가 경미 줄 거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고함을 지른 시어머니는 경미 씨에게 몸을 돌리며 외쳤습니다. 경미야, 얼른 가. 경미 씨는 어머니 손대지 말아요. 라고 소리치고 근준 씨의 눈을 피해 허겁지겁 문을 열고 도망치듯 나섰습니다. 경미 씨는 그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울부짖음과 근준 씨의 고함이 등 뒤에 비수가 되어 박혔지만 경미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울고 그녀는 겨우 시내의 허름한 여관방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미 씨는 낯선 여관방 침대에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가 치매 와중에도 숨겨주셨던 그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뭐예요? 이걸 저한테 왜?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붉은 보자기를 펼치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작은 자개함과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경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을 열자마자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오래된 비단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어머니가 10년간 모으셨다는 것을 짐작게 하는 얇고 오래된 지폐와 함께 작은 금반지 2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미 씨의 결혼 반지와 아들 돌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그녀는 오열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정성에 경미 씨는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밑에 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경미 씨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남편 근준 씨가 말했던 상속 포기 각서와 함께 새로운 문건이 들어있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가 경미 씨에게 준 38년 헌신의 대가이자 남편의 마지막 양심을 심판하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유언 공증서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인 경미 씨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경미 씨는 서류를 읽으며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유언 공증서는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 10년 전 어머니의 명의였던 이 시골집을 며느리인 경미 씨에게 부양의 대가로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을 경미 씨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동시에 작성된 문서로 근준의 사업 실패 후 10년간 경미가 시어머니를 전적으로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근준 씨가 사업 실패 후 경미 씨에게 집 공동 명의를 거부당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도 나중에 이 집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없도록 막으신 것이었습니다. 근준 씨가 받은 것은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니라 이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확인하는 서류였을 뿐 집의 실질적인 권한은 이미 경미 씨에게 넘어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이걸 경미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경미 씨가 38년 동안 헌신한 대가를 반드시 그녀에게 돌려주려고 치매에 걸린 그 와중에도 비밀리에 준비하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남편 근준 씨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근준 씨는 이 집을 자기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경미 씨와 어머니를 기만했던 겁니다. 경미 씨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38년의 세월, 그 헌신의 대가를 반드시 찾아야 해. 근준 씨는 경미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양심이 담긴 이 보따리는 경미 씨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뜻대로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저를 쫓아낸 근준 씨와 그 내연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미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류 봉투를 든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김준혁은 경미 씨가 내민 서류들을 검토하는 동안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유언 공증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10억 원 장기 적금 통장 사본까지.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번뜩였습니다. 경미 씨, 이 유언 공증서는 시어머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시기 전에 공증된 것이 확실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은 어머니 명의의 집이 이미 1년 전에 경미 씨에게 증여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다만 근준 씨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은 시어머님께서 근준 씨 본색을 확인하고 경미 씨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변호사의 말에 경미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이 집은 여전히 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명의가 경미 씨에게 넘어온 이상 근준 씨는 아들이라 해도 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은 하셨지만 이 재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미 씨는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언제쯤 알리는 게 좋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밝히지 마십시오. 근준 씨는 어머니의 병환과 재산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충분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 후 유언장 공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극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경미 씨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더는 근준 씨의 집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물려준 넉넉한 자금으로 강북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를 바로 매입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선 날 경미 씨는 밤늦도록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것은 이제 근준 씨와의 억압적인 세월이 아닌 오직 경미 씨만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경미 씨는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 때문에 일할 필요는 없었지만 38년 동안 숙련된 가사 노동의 기술을 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 근처에 작은 상가를 임대해 경민의 집밥과 반찬이라는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미야, 내 김치랑 장조림은 장사해도 돼. 친구 선숙은 경미 씨의 결정에 기뻐하며 모든 개업 준비를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맑은 햇살 아래서 신선한 재료를 다듬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반찬을 만드는 경미 씨의 얼굴에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핀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변호사 김준혁과 연락하며 복잡한 재산 문제를 정리하고 근준 씨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릴 시점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 소식으로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아들 상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로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경미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집을 떠난 지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 근준 씨가 제대로 모시지 않았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미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초췌한 몰골의 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내연녀 혜정이 근준 씨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병원에 붙어 있을 거야? 사업자금 대출 때문에 바쁘다며. 병원비도 장난 아니야. 치매 노인 병수발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요양원에 보내야지. 경미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당신들 어머니께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며칠 만에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준 씨는 경미 씨를 보더니 역정을 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이제 남이야.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당신이 알아서 한다는 게 이거였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들여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38년 헌신한 며느리한테 이렇게 쫓겨나게 하고 자기 어머니 밥 한 끼 제대로 안 챙기는 게 당신의 가장 노릇이에요? 그때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계십니까? 환자분께서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고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셨습니다. 특히 정서적인 불안정이 심해 보입니다. 의사는 근준 씨를 흘긋보며 그에게 세심한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근준 씨는 고개만 숙였을 뿐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경미 씨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어머니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그날 저녁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경미 씨를 찾으세요. 보호자들이 오시면 오히려 불안해하시고.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경미 씨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는 시어머니의 지갑에서 나왔다며 경미 씨의 전화번호가 적힌 낡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쪽지를 계속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경미 씨는 시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경미예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고 경미 씨를 보았습니다. 경미야, 왔구나. 보고 싶었어. 나 밥 안 줬어. 배고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먹여드릴게요. 경미 씨는 병원 죽을 떠서 시어머니의 입에 조심스레 넣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죽을 다 드시고 경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경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그것은 시어머니가 경미 씨에게 남긴 마지막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경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네, 어머님, 꼭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드려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경미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긴 신호음이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사망을 선고했을 때 경미 씨는 고인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감사했어요. 시어머니의 장례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경미 씨는 이혼했기에 공식적인 유가족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38년 헌신의 세월을 무시할 수 없어 일찍 도착해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따뜻했지만 경미 씨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교차했습니다. 이윽고 근준 씨와 혜정이 도착했습니다.
근준 씨는 상주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재산을 차지할 자로서의 오만함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혜정은 화려한 복장으로 근준 씨 옆에 붙어 앉아 마치 새 며느리인 양 행세했습니다. 경미 씨는 조문객들이 돌아간 늦은 밤까지 조용히 빈소를 지키려 했습니다. 근준 씨는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너는 이제 가도 돼. 여긴 가족들만 있으면 돼. 근준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혜정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남인데 왜 계속 여기 있어요? 보기 불편하잖아요. 당신만 보면 기분 나빠요. 경미 씨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38년을 모신 며느리예요. 당신이야말로 불륜으로 가정 파괴한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요? 닥쳐. 내가 아들이야. 당연히 나를 더 사랑하셨지. 근준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미 씨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나갈게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여기 있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 당신은 평생 돈밖에 모르니까 그런 말을 이해 못하겠죠. 어머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실망하셨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경미 씨의 단호한 말에 근준 씨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미 씨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더는 미련을 두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경미 씨에게 변호사 김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경미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근준 씨와 혜정이 보일 반응을 생각하니 두려움과 통쾌함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과 38년 헌신의 대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경미 씨는 변호사 김준혁의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근준 씨, 혜정, 그리고 아들 상규와 며느리까지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근준 씨는 경미 씨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너는 왜 또 왔어? 변호사 사무실까지 쫓아다니며 뭘 노리는 거야? 어머니 재산은 내 차지가 될 리 없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 혜정 역시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말 끈질기네요. 이혼했으면 남편 재산이 아니라 본인 인생이나 사세요. 경미 씨는 그들의 비난에 굳이 응수하지 않고 상규와 며느리에게만 가볍게 눈인사하고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38년간 억압받았던 분노를 억눌렀고 이제 곧 터뜨릴 폭풍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변호사 김준혁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봉인된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담은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유족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근준 씨는 고인의 아들이며 경미 씨는 전 며느리 신분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에 경미 씨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공개 절차에 참석하셨습니다. 근준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십시오. 전 며느리는 법적으로 남입니다. 저 여자는 유류분 대상도 아니에요. 당연히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저와 상규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혜정은 근준 씨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빨리 상속 정리하고 우리 집 담보대출 갚아요. 변호사는 근준 씨의 말을 무시하고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은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첫째, 강북구 소재 건물 일체는 며느리 박경미에게 증여한다. 뭐? 근준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혜정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다음 내용을 읽었습니다. 둘째, 예금 10억 원이 담긴 장기 적금 통장 및 모든 임대 수익 통장의 잔액 일체는 며느리 박경미에게 증여한다.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준 씨는 일어선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 치매 환자가 한 말은 무효예요. 변호사는 근준 씨를 잠시 진정시킨 뒤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1년 전 정신이 온전하실 때 공증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아들 근준 씨에게는 법적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합니다. 법적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근준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0% 말도 안 돼, 내 집, 내 돈. 혜정은 울면서 근준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집 담보대출은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유족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자필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준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경미 씨는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아들 근준과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이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경미는 3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다. 내 병든 몸을 돌보고 내 허세와 사업 실패를 묵묵히 견뎠다. 그런데 너는 그 여자를 버리고 빈털터리로 쫓아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본색을 알고 있었기에 치매에 걸린 척하며 너희를 지켜봤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내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해준 것이라고는 재산을 탐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박경미의 38년 헌신에 대한 대가이며 내가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벌이다. 경미야, 너는 내 말 기억해. 절대로 저들에게 굴복하지 마. 내가 잘 사는 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마지막 효도다. 나는 내 며느리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편지를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질수록 근준 씨와 혜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는 그들의 탐욕과 배신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신의 심판과 같았습니다. 근준 씨는 분노와 치욕 속에서 고개를 들고 경미 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내 짓이지. 내가 어머니를 꼬드긴 거야. 소송 걸 거야. 무효 소송. 경미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근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어머니의 사랑과 저의 헌신을 돈으로만 계산했죠.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대로 살 겁니다. 경미 씨는 변호사가 내민 최종 서류에 망설임 없이 사인했습니다. 모든 증여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경미 씨는 명실상부한 10억대 자산가이자 강북구 건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상규가 눈물을 글썽이며 경미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아버지 눈치만 봤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 봐요. 며느리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미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렴.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다. 근준 씨는 혜정을 부축하며 울면서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명의가 경미 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들은 이미 그 집에 들어와 살림을 차리고 대출까지 받았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그 집은 이미 경미 씨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경미 씨의 집에서 짐을 빼고 유류분 소송이나 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경미 씨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거리의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경미 씨는 강북구에 새로 매입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새로 시작한 경민의 집밥과 반찬 가게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곧 그녀의 헌신이었고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경미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남편의 눈치를 보며 밥을 짓는 대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손님을 맞이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치매를 연기하며 아들의 배신을 확인했고 38년 동안 며느리가 바친 헌신의 대가를 세상의 정의대로 돌려주셨습니다. 경미 씨는 자괴함 속에 낡은 금반지를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속드린 대로 행복하게 잘 살게요. 환갑의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던 그녀는 이제 10억대 자산과 자신이 사랑하는 일 그리고 자유를 가진 당당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38년의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수가 되어 배신자들에게 돌아갔고
그녀에게는 찬란한 황금빛 미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새로운 가게로 향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38년 만에 가장 가벼웠고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갑날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경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8년을 묵묵히 헌신하며 한 집안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마침내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지혜 덕분에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경미 씨가 얻은 것은 단순한 재산을 넘어 억압받았던 세월을 보상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용기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경미 씨처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경미 씨의 통쾌한 복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사이다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행복 충전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